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가족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무서운 현실에서 벌어진 실화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끔찍한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의 한복판에 서 있던 제 아들의 이야기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8세 주부 유진이입니다. 평생 가정만 돌보며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였는데 제 아들에게 일어난 일을 겪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깨달았어요. 제 아들 지훈이는 정말 성실한 아이였어요. 42살이 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택배 일을 했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목엔 늘 파스를 붙이고 있었고 눈가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거든요.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버텨내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그런 지훈이에게 천사 같은 아내가 생겼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세진이라는 그 여자는 36살로 지훈이보다 6살 어렸는데 전직 보험 설계사라고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똑똑해 보였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지훈이를 챙기는 모습도 정말 다정했거든요. 세진이가 지훈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매일 아침이면 세진이는 지훈이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줬어요. 김밥도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넣어주고 건강 챙기라며 따뜻한 말도 건네주곤 했죠. 지훈이가 피곤해하면 어깨도 주물러주고 아플 때면 약도 사다 주고 말이에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심했어요.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세진이는 지훈이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자고 하면 극구 말렸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 뭘 병원을 가냐면서 자기가 챙겨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약이나 건강식품을 자꾸 권했죠. 당시엔 단순히 병원비를 아끼려는 살림꾼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진이가 지훈이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여겼죠. 그런데 이상한 건 세진이가 지훈이 몰래 전화를 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는 거예요. 저 혼자 집에 있을 때면 화장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물어보면 그냥 친구와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수상했어요. 여자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세진이는 겉으로는 지훈이를 끔찍이 사랑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고 헌신이 아니라 연기였던 거예요. 그 모든 다정한 말들과 따뜻한 행동들이 다 가짜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지훈이는 세진이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매일 고된 일을 하고 돌아와도 세진이의 미소를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고 했거든요.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런 지훈이의 마음을 이용해서 세진이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런 무서운 속셈을 알 수 없었어요. 세진이의 이상한 행동들이 점점 더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늦게 들어온 날이었는데 세진이가 혼자서 서류 뭉치를 들고 뭔가 열심히 적고 있더라고요.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본 건데 급하게 서류를 숨기는 모습이 정말 수상했어요. 그때부터 세진이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죠. 지훈이가 출근하고 나면 세진이는 집 곳곳을 이상하게 돌아다녔어요. 벽 모서리를 만져보기도 하고 천장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말이에요. 뭘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세진이가 지훈이 몰래 보험 서류들을 여러 개 가입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예요. 우연히 세진이 방에서 나온 편지 봉투를 봤는데 보험회사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어요. 생명보험, 실비보험,
암보험까지 무려 5개나 되는 보험에 가입한 거였죠. 더 무서운 건 보험금 액수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총 4억이 넘는 돈이었거든요. 택배기사 월급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죠. 왜 이렇게 많은 보험에 가입했는지, 그것도 지훈이 몰래 말이에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세진이가 혼자서 이 일을 벌인 게 아니라는 거였죠. 어느 날 세진이가 없는 틈에 집 전화로 누군가가 걸어왔는데 남자 목소리로 형수라고 부르더라고요. 김영수라는 사람이었는데 보험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그 김영수라는 남자와 세진이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둘이 통화할 때 목소리 톤이 그냥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뭔가 더 가까운 사이, 아니 공모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세진이는 김영수와 이야기할 때마다 목소리가 달라졌죠. 김영수는 45살로 보험사 브로커였는데 세진이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나서 이런 무서운 계획을 세웠다는 게 정말 소름 끼쳤죠. 사랑은 끝났어도 돈을 위해서는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세진이는 김영수의 도움으로 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다른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집 안 곳곳에 작은 카메라들을 설치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방범용이라고 했는데 왜 거실 구석구석, 심지어 침실까지 카메라를 달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카메라들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김영수가 직접 와서 설치해줬는데 클라우드 자동 백업까지 연결해뒀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든 걸 기록하겠다는 뜻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이었어요. 지훈이는 이런 일들을 전혀 몰랐어요. 매일 피곤해 지쳐서 집에 오면 세진이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바로 잠들었거든요. 세진이가 집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자기를 상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죠. 그런 지훈이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세진이를 믿고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저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섣불리 말할 수도 없었고,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세진이의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어요. 지훈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어지럼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단순히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무거운 택배를 나르다 보니 몸이 상한 거라고 여겼죠. 그런데 세진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지훈이가 병원에 가자고 하면 극구 말리면서 자기가 준비한 한약을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 한약이라는 게 정말 수상했어요. 검은색 알약 형태였는데 냄새도 이상하고 맛도 쓰디쓴 게 보통 한약과는 달랐어요. 지훈이는 세진이가 자기 건강을 챙겨준다고 생각하면서 그 약을 매일 먹었어요. 하지만 약을 먹을수록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얼굴도 점점 창백해지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자꾸 호소했어요. 혈압도 갑자기 높아졌다면서 숨쉬기 힘들어했죠.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해지라고 주는 약인데 왜 오히려 더 아픈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세진이 몰래 그 약을 하나 가져와서 냄새를 맡아봤는데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한약 냄새가 아니라 화학 냄새 같은 게 났거든요. 더 무서웠던 건 세진이가 지훈이의 상태를 너무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지훈이가 머리 아프다고 하면 언제부터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세세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수첩에 뭔가 적어두기까지 했어요. 마치 실험 대상을 관찰하는 것 같았죠. 김영수도 자주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세진이와 함께 지훈이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몇 번 봤는데 둘 다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요. 지훈이 건강을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라 뭔가 계획을 점검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김영수는 보험금 수령 준비까지 실습 케이스라면서 회사 후배들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지훈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둔 거죠. 보험금 청구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증명서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뒀더라고요. 세진이는 지훈이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아내 연기를 계속했어요. 지훈이가 아프다고 하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어깨를 주물러주고 죽을 끓여주고 했죠. 하지만 지훈이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김영수와 계속 연락하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세진이가 연명의료 거부 동의서까지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지훈이 몰래 서명까지 위조해서 말이에요. 만약 지훈이가 응급 상황에 처하면 생명 연장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서류였죠. 이걸 보고 나서야 세진이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지 깨달았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지훈이가 날마다 더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세진이가 워낙 교묘하게 행동하니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세진이와 김영수는 이미 마지막 단계까지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어요. 지훈이가 쓰러지면 즉시 병원으로 옮기고 미리 준비한 서류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였죠. 4억이 넘는 돈을 나눠 가지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계획에는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었어요. 바로 저의 존재였죠. 평범한 시어머니라고 무시했겠지만 어머니의 직감과 사랑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제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건 10월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온 지훈이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집에 들어왔죠.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숨쉬기도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세진이의 반응이 정말 이상했어요.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차분하더라고요. 지훈이가 저녁밥을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면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더니 그대로 식탁에 고꾸라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지훈이를 부르면서 흔들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그런데 세진이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미리 준비해둔 보험 증서들이었어요. 5장이나 되는 보험 증서를 차례대로 꺼내놓으면서 119에 신고를 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19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세진이가 보여준 준비성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연명의료 거부 동의서까지 꺼내면서 자기가 보호자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간호사가 서명 날짜를 물어봤는데 남편이 자기한테 모든 걸 맡긴다고 했다면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도 세진이는 계속 전화를 했어요. 김영수한테 연락하는 것 같았는데 작은 목소리로 뭔가 지시를 하더라고요. 지훈이는 의식을 잃은 채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세진이는 오히려 차분해 보였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세진이가 한 행동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의사에게 지훈이의 병력을 설명하면서 고혈압과 심장 질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 병이 전혀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미리 준비한 가짜 진료 기록까지 보여줬어요. 더 무서웠던 건 세진이가 의사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거였어요. 연명의료 거부 동의서를 보여주면서 남편의 뜻이라고 했죠. 의사도 당황스러워하면서 정말 환자 본인의 의사가 맞냐고 물어봤지만 세진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내라는 사람이 살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포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세진이가 보호자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영수도 병원에 나타났어요. 보험사 직원이라면서 보험금 처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죠. 환자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보험금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둘이 병원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의논하는 모습을 봤는데 마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세진이는 병실에서도 연기를 계속했어요. 지훈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깨어나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의료진이 없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지훈이를 내려다보더라고요. 그날 밤 중환자실에서 지훈이는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세진이는 의사에게 더 이상의 치료는 원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때 저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지훈이 친구인 정호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다는 거였죠. 정호는 보험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지훈이의 보험 가입 내역을 보고 의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혹시 정호가 뭔가 알아낼 수 있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죠. 지훈이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지훈이 친구인 정호가 회사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죠. 정호는 보험사에서 일하는 45살 직원이었는데 평소에도 정의감이 강하고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정호가 회사 시스템을 확인하다가 지훈이 이름으로 된 보험이 한 달 간격으로 겹겹이 들어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도 5개나 되는 거액의 보험이었죠. 택배기사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였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정호는 더 자세히 조사해보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김영수 이름이 모든 보험 설계에 연관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김영수는 정호의 회사 선배였는데 평소에도 돈에 욕심이 많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정호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호가 김영수의 다른 고객들을 조사해 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비슷한 패턴의 보험 가입이 여러 건 있었고 그중 몇 건은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들이었거든요. 모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었는데 너무 완벽한 시나리오 같았어요. 정호는 이 모든 게 보험 사기라는 확신이 들어서 저한테 연락했어요. 병원에서 지훈이를 지키고 있던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급히 만나자고 했죠. 정호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정말 심각했어요. 지훈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호는 저에게 집안의 CCTV를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세진이가 설치한 그 카메라들 말이에요. 만약 거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다면 지훈이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저는 정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카메라 설치 위치를 확인해 봤어요. 김영수가 설치한 카메라들은 정말 교묘한 곳에 숨어 있었어요. 거실 모서리, 침실 옷장 위, 심지어 화장실 문 위쪽까지 곳곳에 숨겨져 있었죠. 정호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들을 복구하기 시작했어요. 복구된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세진이가 지훈이 쓰러진 직후에 방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김영수에게 전화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거든요. 지훈이가 응급실로 실려간 그날 밤 세진이는 집에 혼자 와서 김영수와 축하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세진이가 지훈이에게 먹인 약에 대한 이야기도 영상에 나와 있다는 거였어요. 세진이가 김영수에게 혈압 상승 유도 약물을 계속 먹였다고 보고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세진이가 지훈이를 서서히 독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상에는 세진이와 김영수가 보험금을 나눠 가지는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4억 넘는 돈을 어떻게 나눌지, 어떻게 의심받지 않고 받을지까지 세세하게 계획하고 있었죠. 정말 치밀하고 냉혹한 범죄자들이었어요. 정호는 이 영상들을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병원에도 연락해서 지훈이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해달라고 요청했죠. 세진이의 연명의료 거부 동의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증거도 함께 제출했어요. 영상 증거가 나오자 상황이 급변했어요. 경찰이 병원으로 와서 세진이와 김영수를 체포했거든요. 세진이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영상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가장 안타까웠던 건 지훈이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실제로는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거든요. 배신감과 충격으로 며칠 동안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호 덕분에 지훈이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만약 정호가 의심을 품지 않았다면, 그리고 CCTV 영상을 찾지 못했다면 지훈이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정의로운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 깨달았죠. 세진이와 김영수가 체포된 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범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악독했다는 게 드러났죠. 세진이는 지훈이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김영수와 함께 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세진이가 지훈이에게 접근한 것 자체가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였어요. 김영수가 택배 기사들 중에서 혼자 사는 사람을 물색했고 세진이가 의도적으로 지훈이에게 다가간 거였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세진이가 지훈이에게 먹인 약도 단순한 혈압약이 아니었어요. 김영수가 불법으로 구입한 심장에 무리를 주는 약물이었거든요. 조금씩 꾸준히 먹이면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약이었죠. 정말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인 시도였어요. 더 무서웠던 건 이들이 지훈이만 노린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수사 과정에서 김영수의 과거 사건들이 밝혀졌는데 비슷한 수법으로 이미 3명의 피해자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모두 혼자 사는 중년 남성들이었고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처리되었던 사건들이었죠. 법정에 서게 된 세진이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체포될 때까지만 해도 무죄를 주장하던 세진이가 증거들이 나오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냉정하고 계산적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세진이는 법정에서 자기가 지훈이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말했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지훈이를 위해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CCTV 영상에서 김영수와 나눈 대화들이 공개되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김영수는 더욱 뻔뻔했어요. 자기는 단순히 보험 설계만 도와준 거라고 주장하면서 세진이가 혼자 벌인 일이라고 발뺌했거든요. 하지만 카메라 설치부터 시작해서 독성, 약물 구입까지 모든 게 김영수의 주도하에 이뤄진 일이라는 게 증명됐어요. 법정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지훈이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였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에 선 지훈이는 너무 많이 야위어 있었거든요. 세진이를 바라보는 지훈이의 눈빛에는 사랑도 미움도 아닌 그냥 공허함만 있었어요. 지훈이는 증언에서 세진이를 만난 후부터 계속 몸이 아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세진이가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해서 참고 지냈다고 했죠.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건강을 챙겨준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르겠어요.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어요. 특히 김영수의 경우 과거 사건들까지 연관되어 있어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죠.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였기 때문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봤어요. 판사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어요.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이용해서 사람의 생명을 농락한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규정했죠. 특히 세진이의 경우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 점이 더욱 악질적이라고 지적했어요. 세진이는 최후 변론에서도 지훈이를 사랑했다고 주장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빌기도 했죠. 하지만 판사는 사랑은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세진이는 계산서에 사람을 올렸다고 일갈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김영수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진이를 도와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억울하다고 했죠. 하지만 과거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매일 법정에 나가서 이들의 최후를 지켜봤어요. 내 아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걸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들이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2년이 흘렀어요. 지훈이의 자전거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죠. 처음엔 하루에 한두 명 오던 손님들이 이제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많아졌어요. 지훈이의 정성스럽고 꼼꼼한 손길이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분들이 생겼거든요. 가장 뿌듯한 건 지훈이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그저 시키는 일만 하던 소극적인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됐어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껴요. 특히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지훈이를 정말 좋아해요. 아이들 자전거를 고쳐줄 때는 안전을 위해서 몇 번이고 점검하고 어르신들께는 자전거 타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런 따뜻한 마음씨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지훈이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해요. 세진이에 대한 원망도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그 경험을 통해서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해요. 사람 간의 진실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는 거죠. 저도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평생 조용하게만 살아왔던 제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용감해질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어머니의 직감과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아무리 다정하고 친절해 보여도 속마음은 알 수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특히 돈이 관련된 일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일들은 충분히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끼리는 서로 소통하면서 숨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정우 같은 진짜 친구의 소중함도 새삼 깨달았어요. 위기의 순간에 진실을 밝혀내고 지훈이를 구해준 정우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이제 정우는 저희 가족 같은 존재가 됐어요. 자주 가게에 들러서 지훈이와 이야기하고 가곤 하죠. 지훈이에게도 새로운 인연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 중에 혼자 사시는 40대 여성분이 계신데 지훈이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은 서로 조심스러워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지훈이는 가게를 더 키워서 동네 청소년들에게 자전거 수리 기술도 가르쳐주고 싶다고 해요. 좋은 일을 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저도 이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진실을 찾으시길 바라거든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진짜 친구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어요. 지훈이와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